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전체 공고의 추진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기획 방향, 그다음에 추진 경과, 그리고 이제 이번 신규 지원 대상 과제의 특징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점 추진 방향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국가 상위 계획과 과제 계획 간의 연결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번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든가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 등의 원활한 이행과 목표 달성 지원, 그리고 에너지 5대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한 과제 계획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 전략이 지난 작년도 22년 6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적 중심의 수요 이용계의 R&D 추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전적인 면을 또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특히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그 성과 제고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실증 R&D 기획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계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RFP가 도출된 다음에 수요 확인 절차를 저희가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 특히 이제 그 전력 원자력 분야의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요를 연계하는 R&D 지원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번에 이제 특히 그 상세 기획 기간을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좀 더 늘려가게 잡았고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가면서 오프라인 공청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제 발굴 단계하고 RFP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저희가 모두 실시를 했었고, 오늘 이제 오후에도 각 분야별로 그 최초 이제 그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공청회를 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공청회를 늘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규 과제 공고가 1년 보통 한 3-4번씩 나가지고 이제 사실 연구자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1차 공고로 이 다 모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1차 공고 때 저희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공고하고 원전 해체 사업, 그다음에 ISMR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월까지 공고 나는 걸 다 합쳐서 그 전체 신규 과제 예산의 약 88% 정도가 이 2월 달까지 공고가 다 나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실 이제 중간에 좀 추가적으로 충영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일부만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반기 1차 공고는 4월 협약,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공고는 약 4월에 공고가 나서 7월에 협약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분야별 기획 방향입니다. 에너지 효율 분야는 24년도 신규 과제 예산이 88.6억 원입니다. 수요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와 공정의 고효율화, 성능 개선 기술 개발 쪽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관리 기반 부분은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 관리 기반 공통기관 강화,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네트워크 솔루션 퓨즈 모델 개발 등의 신규 과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약 88.6억 원에다가 에너지 공단에서 하고는 그린 버튼 포함해서 한 20억 원 포함해서 한 110억 원 정도 이제 과제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 원자력 부분입니다. 요번에 이제 2개가 1차 공고에 나가 있고요.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해서 원전 해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기술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약 137억 원이 이번에 공고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조준위 방패물 복합 처분 쪽에 단계적 중조준위 방패물 복합 처분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기술 개발에 약 21억 원의 과제가 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방패공단하고 원전 해체 연구소 쪽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지정 과제를 좀 제외하면은 이 과제 전체 규모는 조금 좀 줄어들어서 이제 공고가 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신재생 분야입니다. 전체 신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약 230억 원이고요. 오늘 저기 촬영 안 하셔도 나중에 그 발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거니까요. 여기 너무 촬영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소 부분은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와 수전해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연료 전지는 이제 수소 에너지의 저장이나 활용 기술 전략 수립 및 수소 모빌리티 등 연료 전지의 경제성 제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안전은 요번에 그 별도의 비에타 규모 사업으로 수소 혼입 안전성 검증, 안전 기술 개발 실증을 통한 안전 기준 마련 및 제도화 과제가 이제 그 총괄 과제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인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양산 기술 개발이나 풍력은 해상풍력 부유치 확보, 융합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지금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공고가 따로 나갈 예정인데 미세 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 및 시정 사업 공고가 다음 주 정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현재 이제 그 새만금 쪽에 그 실증 연구 단지를 지금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실증형 플랫폼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실증 단지 고도화, 재생에너지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과제들이 이번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혁신 분야입니다. 전력 개통하고 분산에너지라든가 전력 표준화, 저탄소 발전까지 약 한 4-5가지 스마트 그리드하고 보통 그 수화력 분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제 뭉쳐져 나가 있습니다. 약 212.7억 원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저탄소 발전 부분으로 해서 수소 온소하고 아모니아 온소, USC 아모니아 온소 발전 핵심 기술 확보 과제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자원개발 기술은 23년도 신규 예산이 30억 규모고요. 타이타늄 광물 자원의 공급망 전주기 기술 고도화 추진 기술 개발이 이번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일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공청회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간략하게 전체적인 얼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해서 이곳 그 가야금 APO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강 APO를 해서 각 분야별 상세적인 RFP 설명을 그 PD님들하고 실원들이 이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 가야금 AO에서는 그 수요 관리 사업하고 자원 분야 그다음에 인력형 사업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가야금 B홀에서는 수소 안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기술 사업화실에서 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나 수용성 제고 사업이 이제 또 역시 동시간대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관에 있는 그 동강 A홀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하고 이제 MVDC, ESS, 청정화력 분야에 대해서 또 동강 A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원전 해체 사업이라든가 그 방패물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동강 B홀에서 오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 장세한 얘기들이라든가 이제 그 이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후 행사 때 그걸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려서 이게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보통 기획 일정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인 거라서요. 수요조사는 지금 연중으로 받고 있고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는 작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8월 중순 정도에 이제 기획자문 그룹, PD를 도와가지고 주제 발굴을 좀 도와주실 기획자문 그룹을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중순부터 이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에 주제 발굴을 저희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하고 12월 초부터는 이제 그 원래 그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공시를 실시하고 공고에 필요한 그 외부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년 초까지 23년 1월 6일 날 사심위를 통해 가지고 최종 심의 확정을 통해서 이제 공고를 진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 날 이제 신규 과제 공고가 나 있습니다. 보통 그 매년마다 이 일정이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에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일정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사업 계획 공청회이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635.5억 원입니다. 요거는 그 원전 해체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바이오 연료 사업을 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1차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신규 지원 과제 공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전 해체 쪽이 약 337억 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연료 쪽이 약 한 20억 원,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정책 지정 과제를 다 포함을 하면 약 1,024억 원 규모가 이번 1차 공고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체 1,169억 중에서 한 88% 정도가 이번 1차 공고 때 대부분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신규 공고제 공고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저희가 이제 2021년 말에 로드맵을 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수 기준으로 해서 한 76% 이상이 이 정합성을 가지게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실증 연구 투자 비중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 기준으로는 약 40%가 지금 넘는 상태고요. 신규 예산 그 원전 해체까지 포함해서는 40%가 넘는 상태고, 요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기준으로는 약 35.5%, 그 다음에 그 계속 과제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금 30%를 좀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실증 쪽으로, TRA 좀 높은 쪽의 과제 쪽으로 계속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형 연구개발 과제를 이번에 신규 과제 쉬운 2개 중에서 27개를 안전관리형 연구개발 과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형 과제는 이제 설비가 만들어진 다음에 매년마다 진도 점검을 현장 시태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R&D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정부하고 공기업 간의 R&D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경 과제를 이번에 3개가 청정화력 쪽 중심으로 해서 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오후에 개별 RFP라든가 사업계획과부는 이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세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질의응답은 좀 그때 기술적인 질의응답은 그때 이제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및 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박수영 책임연구원의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수영 책임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신청 주의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사항 안내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공모 방식에 맞춰 작성 부탁드립니다. 추진 체계에 따라 일반형 연구개발 과제와 통합형 연구개발 과제로 나눌 수 있으며 통합형 연구개발 과제는 총괄 연구개발 과제와 다수의 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네, 개발 형태에 따라서는 원천기술형과 혁신 제품형으로 나뉘며 공모 형태에 따라서는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지정공모와 품목지정형 연구개발 과제는 사전에 RFP와 기술기여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 접수 방법입니다. 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일괄 접수하며 전산 접수 등록처는 범부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공고부터 기존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진 시스템이 아닌 범부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접수는 내일 2월 10일 금요일부터 3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반드시 신청 마감일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면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가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거나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접수 준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과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될 수가 있으므로 마감일 2, 3일 전에는 미리 접수 신청을 준비하시어 시간 내에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에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 중 청정화력 분야 4개 연구개발 과제는 수요기업의 실증 추진 계획서 제출 필수 조건에 따라 접수 기간이 일주일 연장된 3월 10일 금요일까지임을 안내드립니다. 네, 대상 과제는 해당 표와 같습니다. 네, 접수 서류 목록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며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 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들은 사인 또는 직인 날인 후 PDF 파일로 상신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수행 총량 준수 확약서, 외부기술 도입비 현물 산정 신청서, 수요기업 확약서, 감점사항 확인서, 신청 확약서 등은 필요시 또는 해당 시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 필수 제출 서류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이라는 빈 파일을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는 필수 제출 서류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없음이라는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 비율입니다. 개발기간 유형과 과제 유형에 따라 33%에서 100%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기간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입니다. 역시 개발기간 유형과 과제 유형에 따라 0%에서 80%까지 현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 부담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 특별 지침에 따른 연구비 지원 비율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특별 지침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 중 23년도 해당하는 연차에 한시적으로 해당 표와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여 자격 및 필수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에너지법, 산촉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 개최 이전까지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기술료 징수과제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별 최소 편성 인건비 비중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네, 인건비 비중은 연구개발 계획서 내에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 합의 비중을 의미하며 실증, 표준 인증, 다부처, 기반 구축, 인력 양성, 정책 지원,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은 제외됩니다. 네, 해당 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지원 제외 기준입니다.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장, 공동기관장,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 지원 제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선정평가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그렇지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밖에 한 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 이상을 신청한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 및 부속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허위 기재, 중소중견기업 필수 참여 조건 미충족, 기술료 징수과제 기업 미참여 등이 사전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됩니다. 네, 지원 제외 가능 기준입니다. 신청 과제가 공고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공동기관,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기술료, 정상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참여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거나 참여 연구개발과제 기준 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삼책 5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지정공모 상세기획 참여 전문가가 해당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안전관련 과제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 책임자의 소속 기관이 신청 기관과 상의한 경우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기재부의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차 년도는 9개월이며 과제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신규 평가표입니다. 원천기술형과 혁신제품형 그리고 실증형 등 개발 형태에 따라서 평가표가 상이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평가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제 발표 다음 순서인 규정 설명에서 재차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오후에 가야금 A홀에서 진행하는 사업기획 공청회 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네, 평가 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고기간은 3월 3일 금요일까지이며 연구개발계획서 서면 검토, 신규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최종 4월 말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의처입니다. 네, 문의처는 연구개발과제 기술개요서 및 RFP에 대한 문의와 평가 관련 문의가 상이하므로 해당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 전산접수 등록 관련 문의는 본부처 연구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1899-204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근거 법령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 규정과 산업기술 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의 공고 내용 모두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연구개발과제 신청자분들께서는 과제 지원 전에 반드시 공고문과 주요 규정에 대해 먼저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R&D 자율성 트랙 등 관련 규정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권여선 책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권여선입니다. 처음에 안내를 드렸듯이 사업 설명의 자료는 저희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그쪽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의 동영상도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동영상 촬영하시느라 이제 발표를 놓치시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R&D 자율성 트랙 등 규정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초에 연구개발과제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R&D 자율성 트랙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와 관련해서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개요, 개정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근거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배경입니다. 2022년 6월 발표된 신정부의 산업기술 혁신 전략에 따라서 시장 및 성과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규범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R&D 공통규범인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충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차적으로 명시적으로 상충하는 사항들과 변경된 용어를 중심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제재 처분 절차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두 가지 기본 방향은 혁신 전략 후속 조치 및 법률 정합성 제고입니다. 산업기술 혁신 전략 보고 시 즉시 개정하기로 분류한 내용에 대해 우선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연구 자율성 트랙 확대 및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 폐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률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국연법과 명시적으로 상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하되 산업부 재량 사항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연법상 우선 적용 규정인 연구비 고시와 대부분 중복되어 연구자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었던 산업기술 혁신사업 혁신사업의 사업비 요령은 폐지하였으며 일부 부처 재량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 운영 요령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개정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자율성 확대 부분에 해당하는 R&D 자율성 트랙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자율성 트랙은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에게 연구개발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과제 선정 이후에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R&D 자율성 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수행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 책임자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괄 연구개발 과제나 비공개 연구개발 과제는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2, 83이 아닌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2 또는 83인 기관으로 연구 책임자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갖추시면 됩니다. 신청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로 가능하시며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신청 화면은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심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자율성 트랙 신청을 하시면 R&D 자율성 트랙 사무국에서 우수 성과 보유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사전 검토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서면으로 선정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재무 건전성이 있으며 표 안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입니다. R&D 자율성 트랙이 지정이 되시면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원이 됩니다. 최종 목표와 공동 연구 개발 기간 변경의 자율성이 부여가 되고요. 신규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연구자에 대해서 현금 인건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가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와 연구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간접비 90일 이내에서 간접비 증액 또는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관련해서 비목, 세목 간 예산 변경이 통보성으로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자체 정산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 내용은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R&D 자율성 트랙 지정 통보 이후부터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향후에 선정 과제 대상으로 R&D 자율성 트랙 신청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R&D 자율성 트랙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수행 관련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주간 연구개발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5개, 중소기업은 3개 이상, 한계기업인 경우에는 중견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2개 이상 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경영 악화 위험이 있는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리 기준을 유지하되 재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기관에 대해서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중견기업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비중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비중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과제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를 접수한 컨소시엄 중에서 한 개 기관이라도 부실 위험으로 사전지원 제외가 될 경우에는 선정평가에 상정되지 못하고 상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에서는 선정평가의 전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을 재조정하셔서 사전지원 제외 사유를 해소하시면 선정평가에 상정되어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박수영 책임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다만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사전지원 제외일 경우에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본 전액 잠시 확인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 기준 적용 방식에 따라서 부채, 매출의 처리 방식, 원가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서 재무 상태가 자본 잠식으로 판정되어 사전 지원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이 기업 상장을 위해서 벤처캐피털로부터 상환전환 우선주인 RCPS를 유치할 경우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부채로 인식하여 자본 전액 잠식으로 판단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인 KIFRS를 적용하여 자본 전액 잠식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1번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 전액 잠식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 전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요.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규제 완화 관련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사항은 가점제 전면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에는 총 15가지의 우대가점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수과제, 여성연구자, 상생협력 우수, 성과 우수, 기술 이전 실적 등을 포함하여 총 15가지 우대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없는 연구기관이나 신진 연구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작용을 해결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15가지 우대 가점은 전면 폐지하였으며 우수 연구 성과 유인을 위해서는 포상 강화나 기술료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소요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기술 R&D 지원 시 국가균형 발전 고려를 위한 평가 지표가 신설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 시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연법이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업기술 R&D도 선정평가 시 국가균형 발전을 고려한 지표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성과 관련 개정 내용입니다. 연구개발 성과 귀속 관련하여 국연법과 산업기술 R&D 규정이 상이하였으며 그리하여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의 공통운영요령에 따르면 연구개발 성과는 원칙적으로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납부 기술료가 완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과 양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연구개발 성과는 성과를 창출한 각각의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가 되며 여러 연구개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소유 비율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포기를 할 때에도 기존에는 전문기관 통보로 가능했으나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가 있어야지만 포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과제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주요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연구개발 과제 추진 관련 근거 법령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전에 발표를 하신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에너지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이 있고요. 참고하실 규정으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규정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디지털혁신실의 김병민 선임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디지털 전략실의 김병민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23년 올해 1차 공고부터 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로 신규 과제 접수를 받게 되어서 요거 관련한 필수 이행 사항이랑요. 유의사항 좀 키워드 위주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리스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과제 접수 단계에 따라서 접수 전, 접수 중간, 접수 마감, 그리고 추가 안내, 유의사항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개요입니다. 아이리스는 일단 저희 연구자 중심의 연구 행정 개선하고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처별로 좀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요거에 대한 관련 근거는 저희 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와 제20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금 아이리스 2차 적용 기간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23년 신규 과제부터 아이리스를 전면 도입해서 어떤 과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계속 과제는 일단 진입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리스와 데이터 이관하고 연계 진행 사항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이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리스는 이제 부처 전문기관별 이제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한 그 연구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이리스에 접속 한 번만 하시면 모든 부처에 있는 연구개발 과제와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수행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행정들을
행정 업무를 전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딱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공식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R&D 지원 포털, 그리고 과제 지원 시스템, 그리고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따로 URL을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저희 그 R&D 공식 홈페이지, 그러니까 즉 이제 R&D 지원 포털만 접속하시면 나머지 연계 시스템은 다 따라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공식 홈페이지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저희 애기병원 기존 RCMS 쓸 예정이니까요. 이거는 별도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지원 시스템 환경을 제가 도식으로 좀 나타낸 건데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보시는 것처럼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뭐 별도 시스템 다 회원 가입하시고 다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아이리스 적용하면서 저희 아이리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비 관리랑 연구자 정보 관리 그리고 과제 관리 한 번에 되실 수 있다는 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과제 접수 전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요거는 좀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지니 시스템 회원 가입자분들 대상으로 일괄로 메일 안내는 드린 사항입니다. 요건 좀 보기 쉽게 제가 연구자 측면하고 기관 측면 딱 두 개로 나눠서 크게 세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일단은 아이리스 공식 홈페이지 가입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주소는 뭐 구글에 검색만 하셔도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진이랑 다른 점은 저희 진이는 기존에는 참여 연구원분들은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된 게 있었는데 아이리스는 저희 참여 연구원들 꼭 가입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 연구자는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뭐 워낙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일단 회원 가입해 주시면 이제 왼쪽 상단이나 우측 하단에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 이 화면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구자 전환 동의해 주시고 기본 정보만 좀 간략하게 입력해 주시면 연구자 전환이 되면서 이제 국가 연구자 번호가 새로 발급이 되거나 혹은 NTIS에 이미 있으시면 통합되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참여 연구원, 일반 참여 연구원까지 전체 다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자 정보 시스템의 학력, 경력이랑 연구 수행 실적을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뭐 이 부분도 그 아까 동의 화면 하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나오니까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총괄 책임자랑 수행 책임자 분은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요거가 이제 연계가 되어서 과제 접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조금 꼼꼼하게 미리 좀 시간을 내셔서 접수하고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연구자분들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기관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되는 내용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의 대표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의 총괄 담당자 한 분을 지정하셔서 과제 수행을 안 하시더라도 꼭 아이리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가입이랑 연구자 전환, 그다음에 연구자 번호 발급 꼭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에 기관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좀 큰 기관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기관 등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등록을 진행하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제 수준의 좀 업무라서 공식 홈페이지 이제 왼쪽 상단이나 이제 뭐 메뉴는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과제 지원 시스템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그죠 R&D 고객센터에서 R&D 고객센터 메뉴에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그 단순한 정보 입력하고 기관 담당자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까요. 요거 좀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하시고 권한이 부여가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기존 화면에서 일부 메뉴가 좀 더 추가돼서 보이시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기관 총괄 담당자께서 기관의 인원을 해당 기관에 할당하는 작업이랑 이제 기관의 기본 정보들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메뉴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연구자분들은 회원가입, 그 다음에 연구자 정보 시스템, 연구자 전환 동의하시고 연구자 번호 발급 받으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구원 전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3번에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의 이제 연구 수행이랑 학력 경력 정보 입력은 각 수행기관의 책임자분들은 꼭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대표님, 그리고 이제 기관의 뭐 행정지원부서가 됐든 이제 기관 총괄 담당자 지정하셔서 회원가입이랑 연구자 전환 동의 꼭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뭐 기관 등록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기관 등록을 하시고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을 하셔서 권한을 부여받으신 다음에 아이리스의 해당 기관의 기본 정보와 인력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저희 신규 과제 접수 자체가 가능하니까 좀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규 과제 접수 방법입니다. 앞의 내용을 다 완료를 하시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그 R&D 업무 포털, 즉 이제 과제 지원 시스템이죠. 과제 지원 시스템은 왼쪽 상단이나 뭐 아이리스 우측 퀵 메뉴,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딱 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 들어가시면 그 과제 수행 단계별로 지금 우측 하단과 같이 메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제 접수에서 신청 안내, 이거는 뭐 돌아가셔서 그냥 컴퓨터로 보시면 바로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네, 보시면 신청 안내 메뉴를 들어가시면 신청 안내 저희가 과제 접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 이행 사항이랑 뭐 단순하게 PC 환경 설정 그리고 신청 시 유의 사항이 단계별로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진 않으니까요. 꼭 순서대로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접수가 가능한지 꼼꼼히 좀 체크하시고 과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시면 마지막 화면에서 이제 접수 시뮬레이션하고 본공고 접수 이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필요하시면 시뮬레이션까지 간단하게 해 보시고 본공고 접수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과 같이 이제 저희 애기편 공고가 보이니까요. 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과제 접수 마감 시에 좀 유의사항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과제 접수 기한 마감 저희 3월 3일 금요일 18시 정각입니다. 이게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1, 2분 뭐 접수가 조금 지연돼서 1, 2분 늦어지는 사항을 PM에게 전화하시고 해도 절대 저희가 열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꼭 과제 기한 엄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입력하시는 내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시간 내서 하셔서 하루 전까지는 꼭 제출 완료를 좀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접수 18시 마감되면 저희가 그 기관 대표자분들하고 총괄 책임자, 수행 책임자분 대상으로 이메일로 저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랑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부 규정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기관의 이제 채무 불이행이나 책임자의 신용정보나 이제 좀 부실염 여부를 조회하는 규정에 아직 사라는 있는데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그 과격시법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8시에 딱 접수 마감되면 저희가 18시 30분까지 전체 메일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니까요.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출근하시자마자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꼭 입력 부탁드립니다. 요걸 빨리 해주셔야 저희가 좀 선정평가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내 사항인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처는 이제 홈페이지에 FAQ 게시판이랑 고객센터 1877-2041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단순 시스템 에러 정도밖에 문의 대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수영 책임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획 의도나 평가 진행 절차는 그 저희 공고문에 있는 담당 PM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접수 매뉴얼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접수 절차 안내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공고문 뭐 전체 어디서든 부준 파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아이리스 자체가 처음 생긴 거다 보니까 매뉴얼은 어디서든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걸로는 좀 많이 부족하실 테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단계별로 필요하신 내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르시면 저희 유튜브에 범부처 통합연구원 시스템 검색하시면 과제 진행과 과제 관리 차원의 단계별로 짧게 동영상 강의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찾아서 보시고 저희 이번에 23년 1차 공고 과제 접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상 질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소개 및 R&D 연계 방안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의 김봉균 실장님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봉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얘기는 이번에 저희 애기평에서 산업부하고 같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하고 애기평 R&D 연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오늘 나오게 됐고요. 지금 뭐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 부처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드론 택배 뭐 이런 걸 갖다 예로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사람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을 촬영하게 돼 있거든요.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일종의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건은 그냥 실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적인 특례를 받아서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드론 택배 같은 경우도 이 드론을 하늘에다 띄워서 택배를 하더라도 이 하늘 같은 경우도 공역이라든지 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규정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특례를 받지 못하면은 현장에서 실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R&D 애기평 R&D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기업 제도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랩 스케일에서 하는 이런 실증 같은 경우를 이제 벗어나서 현장에서 그 실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규제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해당되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이러한 어떤 특례적인 규제적인 문제를 갖다 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제 적용되면서 조금 더 이제 실증에 대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규제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추세고요. 이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사업에서 개량을 하거나 개선해서 하는 거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그런 것을 보호해주는 장치죠. 보호해주는 장치로서의 규제 샌드박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특례를 주기도 하지만은 해당되는 실증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뭐 소개 정도 드리지만 해당되는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이제 그 사례들을 볼 수 있고, 마침 이제 오늘 저희가 그 본관 이 3층에 규제 샌드박스 상담 창구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연구개발 과제 중에 현장 실증을 해야 되는 과제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해당 그 3층에 상담 창구를 좀 활용하시면은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앞서서 설명이 좀 길었고요. 간단하게 뭐 규제 샌드박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규제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건 이제 내가 만들어낸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이게 이제 규제가 혹시 적용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확인 제도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신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 나갈 때 해당되는 규제가 혹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증을 위한 특례인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차, 드론 택배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특례를 받아가지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안전성이 일단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를 위한 임시 허가를 내서 바로 즉시 시장에서 임시적으로 그 시장 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확인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이제 규제를 확인해 주냐? 사업자가 산업부로 바로 가는 건 아니겠죠. 저희 예기평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그걸 취합해서 산업부로 보내게 되고, 산업부는 이것을 관계되는 행정기관들에게 전체 공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 규제가 있다, 이거 해당되는 규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산업부로 보내게 되고, 만약에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면 뭐 발송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내가 이제 해당되는 규제가 뭐 이러이러한 뭐 전기사업법에 뭐 해당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른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규제가 뭐 접촉되는 게 없다 이런 경우도 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낸 제품을 바로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실증 특례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상당수의 많은 규제 샌드박스 사례들이 이러한 실증 특례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장에서 실증을 한다면 특히 이제 안전이라든지 기존의 뭐 그 전력이라든지, 보통 이제 전력이라든지 수소 쪽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쪽이라든지 이런 뭐 장치적인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겠죠.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 뭐 흔히 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례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동형 ESS에 대한 공급 서비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실증 특례를 받은 사례인데, 보통 ESS 하면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하다가 이것을 좀 이동식으로 걔네 도서 지역이라든지 뭐 페스티벌 하는 쪽에다가 이제 ESS 설비를 하다 설치하는 경우는 이동형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동식 ESS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규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례를 받아서 이제 해야겠죠. 이 두 번째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셀프 충전소도 그냥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실증 실증을 특례 받아서 진행을 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사실 이장표가 중요한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다 보면 규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구자들의 입장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실증 차원에서의 규제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런 게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 REC가 좀 부족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법이 통과돼서 내가 수소에 대한 뭐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험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출입 통관이 굉장히 까다롭다. 뭐 이런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차원에서의 기업의 자격이나 업종을 뭐 이렇게 고려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규제를 많이 요청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 인허가 절차들이 굉장히 뭐 복잡하다라든지 이런 문제들. 근데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는 R&D의 범주에서 있는 내용이고 R&D 범주를 벗어난 기업의 일반적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다른 창구를 보통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는데요. 해당되는 제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내용들은 규제개혁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부처의 규제 개선 부서 쪽으로 이제 그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풀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좀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산업부가 그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해준 그 건수를 보면은 이 건수 중에 에너지 쪽 327건을 승인했는데 그 중에 에너지 쪽이 109건, 한 33% 정도로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건 중에 상당수가 에너지 쪽에 해당된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실증을 하는 상당수가 이런 쪽에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다. 아니면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이런 제도에 대한 아마 소개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서 이러한 오늘 뭐 이런 자리로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지만은 이 해당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현장에 대한 실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기평에서는 그래서 이제 R&D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기획 단계에서 이 해당되는 과제들이 좀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이걸 검토하게 된다면은 뭐 적어도 뭐 R&D를 종료할 시점에서는 특례로 바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해당되는 규제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평가 관리 차원에서 과제를 이제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쪽으로 연결하는 과제가 있다면은 해당되는 거는 뭐 이 과제가 종료하면서 그 연구 결과물을 실증할 때 특례를 태운다든지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과정상에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종료된 이후라도 해당되는 연구 개발 결과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실증 특례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기평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공기업들과의 공기업 R&D 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공기업들 중에서도 뭐 한전이라든지 거래소, 안전공사들,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하기도 하지만 규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규제에 대한 이 조건들 아니면은 이 특례를 받을 때 일종의 이제 공기업들로부터 해당되는 좀 컨설팅을 갖다가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오늘 이제 이텍 컨퍼런스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신청에 대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3층에서 혹시 관련된 뭐 의견 있으신 분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기평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서 뭐 R&D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규 사업 쪽으로 혹시 뭐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이 사업 아이템들
이 과제에 대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서 뭐 사업 계획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설문조사를 좀 나눠 드렸으니까 좀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그 신규 사업 정책을 만드는데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애기평이 그간에 R&D 지원은 많이 해왔는데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BR&D성 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 자체는 이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에 따라서 가능한 한 그 의견을 좀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산정, 집행 및 관리 유의사항에 대해서 삼화회계법인의 강상일 회계사님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연구비 관련해서 설명드릴 삼화회계법인 강상일 회계사입니다. 일단 이제 사업 협약하실 때 일단 사업계획서에 어떤 항목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들인지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 자료 내용은 좀 많은데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연구비를 산정할 때 각 비목별로 어떤 항목들을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보니까 양은 좀 많은데요. 이 자료를 아마 배포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필요하면은 그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그 첫 챕터에 그 설명을 했고요. 그걸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혁신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정산의 방법이 그동안의 연차 정산에서 이 단계 정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협약을 할 때 단계 협약 혹은 그 일괄 협약을 하실 텐데 이제 매년 그동안에 정산을 해왔던 부분이 이제 단계 종료되는 시점에 예를 들면 3년 단계 협약을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3년 차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연차 정산이라는 부분을 했던 부분을 이제 연차 상시 점검이라는 그 타이틀로 매년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제가 지금 표현이 지금 계속 과제하고 종료 과제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계속 과제라는 거는 연차가 넘어갈 때 1년차 끝나고 2년차 이 연차별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그 종료 시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각 연차가 끝날 때는 저희가 이제 연차 사용 내역 보고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계속비 편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과제가 종료되었을 때는 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를 해서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제 협약을 체결하시고 과제를 수행을 하실 때 이제 매년 그 예전에 했던 정산 마무리보다는 각 연차의 사용 내역을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그 상시 점검이라는 건 점검을 통해서 이 연차별 사용 잔액은 그 다음 연도로 그대로 넘어가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계속비 편성이라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편성이라는 부분은 예전 연차 정산 시에 그 해당 연도 사업비 잔액을 예전에는 다 반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잔액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그 2차년도에 그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기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시고 연구비를 사용을 하실 때 이게 이제 반납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사업계획서 예산 작성하실 때 어느 정도 그 연차별로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연차 정산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그 단계 협약을 통해서 3년짜리 과제를 우리가 협약을 했다 했을 때는 매 연차별로 정산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일단은 분기별 상시 점검 매 연차마다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1년차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그 1년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는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최종 종료 연도에는 이제 각 연차 총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요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제 계속 좀 같은 내용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단계 협약을 해서 매년 그 연구비를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아까 연차 정산 대신 연차 상시 점검이라는 부분을 할 때는 이제 연차가 종료되고 나서 2개월 내에 연차 사용 내역 보고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지 그 다음 연차에 그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좀 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마지막 최종 연도에는 그 연구개발 기간 종료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그동안 하셨던 그 사용 실적 보고를 RCMS에서 해주시면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사용을 해왔던 그 2월이라는 개념이 이제 연차별 2월이라는 개념이 계속비 편성이라는 용어로 개념으로 좀 바뀌었다는 걸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연구비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간 연차라는 부분은 그 저희가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최종 연도 전에 1차 연도, 2차 연도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부분을 요약을 해놓은 부분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1차 연도 종료할 시점에 그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지금 현재 자동 이월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계속비 편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 이월이 현재 지금 단계 정산이 도입된 지가 21년부터 도입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동 이월이라는 개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계속비 편성이라는 행위를 해줘야지 이 돈이 시스템상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자동 이월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연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그 1년 그 해당 연차 동안에 사용했던 그 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 RCMS에 등록하고 증빙을 등록한 다음에 계속비 편성과 그 연차 사용 내역 보고라는 걸 해줘야지 1차 연도의 사업비 사용 잔액이 2차 연도로 넘어와서 그때 이제 2차 연도에 그 금액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많은 수행기관들이 이 자동 이월이라는 개념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 연차가 종료된 시점에는 항상 그 해당 연차에 그 사업비 사용 내역하고 증빙을 다 등록한 다음에 계속비 편성이랑 행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연구 개발 계획서에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혁신법이 적용되고 나서 연구 개발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큰 예전 저희 산업부 사업계획서보다는 좀 단순화되어 있는데 이 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하고 사업계획 당시에 이 사업계획서에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이제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해당 항목들은 없는데 저희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실 운영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첨부를 해주셔야지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그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과제에 필요한 항목이지만 약간의 범용성 성격이 있는 항목들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품목이라든지 금액 수량을 명시하게끔 했던 규정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혁신법으로 바뀌면서 연구실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바뀌었고요. 영리기관은 이러한 항목들을 집행을 할 때 반드시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에 해당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품의
그 수량이라든지 품목,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첨부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하시고 연구 수행하는 도중에 금액 그런 항목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인정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영리기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혁신법에서는 그 3천만 원 이상 장비나 시설을 구매를 할 때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혹은 계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그 승인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리기관이 신규 연구자를 채용을 할 때 이러한 신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활용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혁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산업부 규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산업부 규정을 보다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혁신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청년 기본 채용 규정이 이번 예기평 사업 공고문에서도 다 표시가 돼 있듯이 일단 의무적으로 이 청년 기본 채용을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연구부 계획서에 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매는 혁신법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법에 없는 내용이 혹시 저희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외주 영역을 산업부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 이러한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영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연구계획서에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통 운영 요령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혹시 재료비라든지 이 단일 물품으로 그 해당 연도에 이런 재료비를 구매할 때 2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될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연구개발서에 이런 구입 필요성과 수량, 이런 적절성 등을 적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R&D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가 활용비라든지 이런 원고료, 강의료 등을 이제 내부 인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러한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 사항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인력 양성 사업을 하시고자 하신 그 수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학술용 전자정보 부분은 이제 저희 규정에 산업부 규정의 회수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고 이 학술용 전자정보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회수를 하겠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주셔야 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시로 보여드린 부분들이 그 왼편에 나와 있는 게 신규 연구자를 채용을 할 때 현금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저희 영리기관의 인건비는 현금 지급이 안 되는 사항들인데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라든지 저희 산업부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러한 이 인건비 관리 및 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오른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그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 이 부분을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범용성 항목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이 영리기관에서는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비영리기관에서는 그 연구실 운영비에 대한 그 자체 규정을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약간의 영리기관하고 비영리기관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영리기관에서는 이 활용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지 실제 집행을 할 때 혹은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 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지만 이제 과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 꼭 연구 계획서대로 그 집행을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절차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인데 이 부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정산 시점에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혁신법하고 저희 그 산업부 규정하고 거의 동일하고 이때 산업부 규정에서 약간 차이 나는 부분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연구비 쪽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번부터 보시면은 그 일단 연구 개발 기간 동안 전체 우리가 지금 연구 개발 기간이라고는 표현이 계속 아마 규정에서든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연구 개발 기간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단계 협약 기간 전체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처럼 연차 정산할 때 매 1년 단위가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면 3년 우리가 단계 협약 혹은 일괄 협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1차년도, 2차년, 3차년 전체를 연구 개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간접비 총액이 혹시 증액이 되는 경우에 이게 반드시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게 이제 원래 이 혁신법이 작년 12월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 아직 저희 산업부 규정에서는 변경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법을 우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가 이제 그 전 규정에는 이 문구만 있어서 이 변경에 대한 범위가 어디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작년 12월 규정 개정되면서 그 아래 두 가지 사항이 변경 사항이다라고 승인 사항이다라고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이제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시설 장비인데 이 부분 이제 3천만 원 이상이 넘는 경우에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시설 및 장비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혹은 당초에는 필요해서 계획을 했는데 사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혹은 저희가 연구 계획할 때는 미처 계획은 하지 못했지만 과제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 시설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전문기관에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불인정이 간혹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연구 계획 작성하시고 혹은 과제 수행 중에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저희 영리기관에서는 이 3천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천만 원이다 보니까 혹시 사업계획서에 2,8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다라고 해서 이게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리기관의 사업계획서상 수치는 대부분 다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2,800만 원짜리를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 구매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면 3천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과를 하셔서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3천만 원의 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2,727만 2,700 그 구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이상으로 사업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승인 사항이다,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승인 사항이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실 운영비도 그 작년 12월 그 혁신법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애초에는 그 위에 있는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규정 개정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운영비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총 금액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품목에서 어떠한 수량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꼭 주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번에 보시면은 전체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연구 수당 총액 증액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원래 연구 수당은 협약 당시에 연구 수당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다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전체 전 부처에서. 근데 이 부분이 아래 보시면 연구 수당 증액 관련해서 예외 사항으로 이제 승인 사항으로 좀 들어왔는데 그 연구 개발 과제의 연구 개발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혹은 기관이 추가 혹은 변경되는 경우에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약간의 숨통을 좀 트워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수당은 원래대로 하면은 당초 협약할 당시에 연구수당 금액 총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통해서 연구수당 총액이 증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 12번은 다 신설된 부분들인데 이 12번은 그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라는 항목이 12월 달에 새로 생겼습니다. 연구 활동비에 그 해외 연구자를 혹시 우리 과제를 수행을 할 때 그 유치를 해서 같이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될 때 그 비용을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그 계상했던 금액에 대해서 좀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승인을 통해서 증액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은 아직 산업부 규정에서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혁신법에서 12월 달에 개정되면서 반영된 부분들이니까 사업 계획 하실 때 이 부분은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계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부에서 승인 사항은 혁신법하고 기본적으로 좀 동일하고요. 그 14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영역비도 반드시 사업 계획서에 포함을 하라고 돼 있다 보니까 혹시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 혁신법 사용 기준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애기평 사업 같은 경우에 R&D 쪽에서 이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덩치가 좀 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시설이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산업부 규정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튜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은 이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아이튜브 홈페이지에서 안내사항으로 계속 팝업으로 뜨는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들인데요.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그 중앙 조달 계약 방식에 따라서 구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 조달 계약이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그냥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 시스템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 중앙 조달 계약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금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나 시설을 구매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중앙 조달 계약 방식, 조달청 계약 담당자에게 이 계약 체결 절차를 모두 다 위임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 채용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산업부에서는 이제 기본 채용과 추가 채용이라는 용어로 저희 공통 운영 요령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 일기평 그 사업 공고문에도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을 할 때 과제 단위로 우리 과제 내 컨소시엄의 영리기관들이 받는 정부 지원 그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 각 5억마다 그 청년 채용을 1명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사업계획 예산을 짜실 때 혹시 같은 컨소시엄 내에 영리기관들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합계가 총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느 기관에서든지 1명 이상을 채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5억 기준으로. 그래서 이 부분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시고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채용이라는 부분은 이제 영리기관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아까 기본 채용 인원을 초과해서 그 채용을 하거나 혹은 이 기본 채용 대상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혹시 기본 채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우리는 그 기본 채용 대상 사업이 아닌데 청년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만큼 현금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추가 채용 인원만큼 그 민간 우리가 기관에서 부담하는 그 현금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청년 채용 인센티브라고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기본 채용뿐만 아니라 추가 채용이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거나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인건비를 계상을 하실 수 있고, 그 금액만큼 청년 인센티브로 계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청년 인센티브는 그 금액 자체를 우리 연구기관에서 그대로 흡수를 하셔가지고 아무 용도나 사용하시면 돼요. 이 과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관 자체 자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수행기관에서 많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이 금액을 가지고 꼭 과제에 쓰고 그 사람의 추가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로 써야 되는지 하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청년 채용 인센티브는 위에 그 인건비 항목에서 이미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 인센티브는 그대로 그냥 자계자의치하셔서 그냥 아무 용도로 자체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꼭 과제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한도도 나오고 거기에 포함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직접비의 40%가 한도인데, 저희 산업부에서는 이제 한도를 별도로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비의 40% 이내에 할 때 이 직접비의 현물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 포함한 금액의 4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수당도 마찬가지로 현물 포함해서 인건비 총액의 20%까지를 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현물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비라든지 연구수당 직접비 집행 비율 연동 규정이 있거든요. 그 연구수당하고 간접비의 직접비 집행 비율 연동하는 불인정 규정에 대해서는 현물은 제외하고 현금 사업비만 포함해서 계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규정이 기본적으로 산업부 공통 운영 요령이 있지만 혁신법하고 혁신법 사용 규정 그리고 그 매뉴얼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면은 저희 공통 운영 요령에서 약간은 좀 차이 나는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그 규정 관련된 사이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저희 아이리스에 보면은 지금 이제 혁신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제 수행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은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이 아이리스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웬만한 질의사항들은 대부분 다 답변이 이제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으니까 이 부분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뒤에 있는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과제 수행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걸 좀 계상을 해놓은 부분들이니까 이 자료는 제가 매기평에서 어떻게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가지만 좀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연구 수당이 저희 산업부가 혁신법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수당을 계획을 하고 실제 집행을 하실 때 지금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 지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저희 산업부 연구 수당을 계상을 하고 지급을 할 때 제일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저희 혁신법하고 좀 비슷하지만 일단은 협약 예산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까 그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지급 인건비의 20%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다른 부처하고 다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산업부는 이제 미지급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수당을 산정을 하실 때 학생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현금 현물, 그다음에 이제 혁신법에서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라고 인건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제외하고
실지급 임금이 규정상으로는 수정임금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임금비의 20%만큼만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참여연구원 1인 지급액이 과제 전체 연구수당 70%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도 혁신법하고 동일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참여연구원 1인 지급액이 개인 인건비의 70%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과제 참여하신 연구원들이 그 과제에서 받거나 혹은 부담하는 현금이든지 현물이든지 이 과제에서 반영되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의 70% 이상을 가져가지 못한다, 지급하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수당 집행률이 직접비 집행률보다 20% 포인트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불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연차정산할 때는 매년 직접비 집행 비율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단계 정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직접비 집행 비율의 적용은 그 과제 전체인 그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직접비 집행 비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상시 점검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상 연구 개발 계획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작성하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간과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 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담당 회계법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회계법인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아마 안내가 친절히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좀 짧은 시간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있으시면은 회계법인들이나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